1504년 5월 19일 한양 성문. 한 남자의 머리가 높이 걸렸습니다. 피가 엉긴 목 아래 죄패가 달렸습니다. 내관으로 여인과 통정한 죄. 거세된 내시가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40명의 내시 전원이 강제로 이 머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분을 저버린 자의 최후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30년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42년의 인생에서 단 1년 반 그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거세된 몸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목숨을 걸고 사랑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명 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 한양 성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문 위 높이 걸린 한 남자의 머리, 피가 엉긴 목 아래로 죄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관으로 여인과 통정한 죄, 단 8글자였습니다. 그날 아침 특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궁궐에 근무하는 140명의 내시 전원이 순번을 정해 나와서 이 머리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라는 연산군의 엄명이었습니다. 내시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성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머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함께 20년 넘게 일했던 동료, 정사품 상정까지 올랐던 최진석. 그는 올해 42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시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시가 여인과 통정을 했다? 거세된 몸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단 말입니까? 조선의 내시 제도는 명확했습니다. 궁궐 안 모든 여성은 임금의 여자입니다. 따라서 궁궐에서 근무하는 내시는 반드시 거세된 자여야 했습니다. 고환을 제거하여 생식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 이것이 내시가 되는 절대적 조건이었습니다. 최진석도 그랬습니다. 30년 전 그는 자발적으로 거세를 받았습니다. 화자동 거세 장소에서 3번의 확인을 받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고환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그가 여인과 통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의금부의 조사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진석은 2년 전부터 한양 종로의 한 주막 여인 박소양과 은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막을 찾아가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체 검사 결과였습니다. 최진석의 고환은 분명히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거세는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남근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놀랍게도 일부 기능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내시는 중국과 달리 고환만 제거하고 남근은 남겼습니다. 성욕을 억제하고 생식 능력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드물게 30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일부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의 죄인가? 아니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인가?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내시의 본분을 저버렸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날 멀리 전라도 나주에서도 똑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실 직영 잠실의 감독관으로 파견되었던 내관 서한명. 그 역시 잠모와 통정한 혐의로 효수되었다는 것입니다. 1504년 5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2명의 내시가 같은 죄목으로 처형된 것입니다. 성문 앞 멀리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소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의 머리를 보며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리.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시와 정을 통한 여자. 그녀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내시들은 차례로 성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내일은 나일 수도 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한창이던 이 시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시기였습니다. 230명이 넘는 대신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고 궁궐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최진석의 죽음은 그 공포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내시들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가난한 상민 출신에서 정사품 상정까지 올랐던 그는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그리고 42세의 나이에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여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30년 전 12세 소년이 자신의 몸을 거세하기로 결심했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42세에 효수당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명성화 10년, 조선 성종 5년, 1474년 초여름, 한양 성 박변두리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진석, 올해 12세가 된 소년이었습니다. 최 씨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조부도 부친도 모두 상민이었습니다. 상민, 양반도 아니고 노비도 아닌 그저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최진석의 아버지는 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농번기에는 남의 집 밭을 일구고 농한기에는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진석아, 우리 집안은 이렇게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왔다. 너도 아마 그럴 것이다. 아버지의 말은 체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는 엄격했습니다. 상민은 평생 상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었고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평생 품팔이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시가 되면 어떨까요? 12세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석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내시가 되려면 알고 있습니다. 고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요. 소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2세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자신의 몸을 거세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아, 그건 아버지, 저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시가 되면 궁궐에서 일할 수 있고 잘하면 종이품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내시부 정원은 140명입니다. 그중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최진석은 이미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내시는 상민도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벼슬길이었습니다. 물론 대가가 컸습니다. 자신의 고환을 영원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내시 제도는 고려 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환관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조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중국은 고환과 남근을 모두 제거했지만 조선은 고환만 제거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생식 능력만 없애면 되었습니다. 궁궐의 여성들을 임신시킬 수 없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욕은 억제되지만 남근은 남아있어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내시들은 중국과 달리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양자를 들여대를 이을 수도 있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서가 그래도 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신분 상승의 기회라지만 12세 아들이 거세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최진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474년 가을, 최진석은 아버지와 함께 화자동으로 갔습니다. 화자동, 지금의 효자동입니다. 이곳은 내시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거세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화자동이라는 이름은 불로 지지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세 후 상처를 불로 소독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거세 장소 앞에 최진석이 섰습니다. 담당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진석, 내가 정말로 내시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다. 내가 정말로 내시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정말로 내시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세 번의 질문. 최진석은 세 번 모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면 거세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시작하겠다. 최진석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돌판 위에 누웠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칼이 다가왔습니다. 아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2세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고환이 제거되었습니다. 남근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즉시 뜨겁게 달군 인두로 상처를 찢었습니다.
으으으. 최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화상의 고통, 지독한 악취, 타들어가는 살의 소리. 최진석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제거된 고환은 작은 항아리에 담겼습니다. 항아리에는 최진석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이 항아리는 내시감에게 맡겨져 보관됩니다. 죽을 때 이 항아리를 다시 꺼낸다. 그리고 내시신에 봉합한 후 장사 지낸다. 그래야 저승에서 온전한 몸으로 갈 수 있다.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최진석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반신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열이 올랐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진석아, 괜찮으냐? 아버지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4시가 되는 겁니다. 최진석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간의 회복 기간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최진석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75년 봄, 최진석은 궁궐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13세가 된 해였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잡무를 배웠습니다. 너는 이제 내시 수습생이다. 4년간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17세가 되면 정식 내시로 임명될 것이다. 선배 내시의 말이었습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년. 최진석은 그 시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궁궐을 청소했고 밤늦게까지 일을 배웠습니다. 다른 내시 수습생들은 가끔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은 달랐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최진석, 너는 참 부지런하구나. 선배 내시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진석의 대답이었습니다. 명성화 15년, 조선 성종 10년, 1479년, 최진석은 1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식 내시로 임명되었습니다. 내시부 140명 중 한 사람. 최진석은 정구품 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품계였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나는 이제 조선의 관리다. 최진석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상민 출신 소년이 조선의 관리가 된 것입니다. 비록 고환을 잃는 대가를 치렀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진석은 화자동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시들은 궁궐 밖에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을 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식 내시입니다. 그래, 진석아, 잘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5년 전 12세 아들이 거세를 받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낸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석아,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최진석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근은 남아 있었지만 고환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완전한 남자도 완전한 내시도 아니다. 그 사실이 최진석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선택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후회는 없다. 최진석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그는 누구보다 충실한 내시로 살 것입니다. 왕을 섬기고 궁궐을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고환을 바친 값이다. 그렇게 최진석의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성화 15년, 조선 성종 10년, 1479년부터 명홍치 12년, 조선 성종 30년, 1499년까지 최진석은 20년 동안 궁궐에서 일했습니다. 처음 5년간 최진석은 정구품 상원으로 궁궐 정원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꽃과 나무를 돌보고 낙엽을 쓸고 연못을 청소했습니다. 최진석, 오늘도 부지런하구나. 선배 내시들이 말했습니다. 최진석은 항상 새벽 일찍 나와서 일을 시작했고 해가 진 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1484년 22세가 된 최진석은 정팔품 상제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청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궁궐 내부의 모든 정각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일이었습니다.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궁궐의 위엄을 지키는 일이다. 최진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은 곳은 언제나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1489년 27세가 되었을 때 최진석은 정육품 상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촛불과 등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궁궐 내 모든 조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밤에 대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항상 확인하라. 최진석은 밤마다 궁궐을 돌며 촛불을 확인했습니다. 겨울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여름밤 무더위 속에서도 그는 빠짐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성종대왕께서 한 번은 물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궁궐을 도는 내시가 누구냐? 정육품 상촉 최진석이옵니다. 그래? 참으로 부지런한 자로다. 최진석은 왕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1494년 32세가 되었을 때 성종대왕이 승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즉위하셨습니다. 최진석은 새 임금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총명하고 현명한 군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해갔습니다. 1499년 37세가 된 최진석은 드디어 정사품 상전으로 승진했습니다. 20년 만의 큰 승진이었습니다. 정사품 상전. 이것은 왕명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승정원 승지가 왕에게 전할 말을 최진석에게 전하면 최진석이 직접 왕을 대면하여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진석, 내가 드디어 상전이 되었구나. 축하한다. 동료 내시들이 축하했습니다. 정구품에서 시작하여 정사품까지 20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최진석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사품. 이것은 내시로서 매우 높은 지위였습니다. 종이품 상선 아래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궁궐 밖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시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양자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1490년 28세 때 최진석은 결혼을 했습니다. 상민 출신의 여인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남편이 되어드릴 수 없습니다. 최진석은 결혼 전에 솔직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김씨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고한만 제거했기 때문에 남근은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양자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석은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많은 내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세된 어린 소년을 양자로 들여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면 다시 내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최진석은 양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그는 망설였습니다. 나처럼 만들고 싶지 않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자신은 선택했지만 어린아이에게 같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 김씨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아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진석과 김씨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어져 갔습니다. 날이, 오늘 저녁은 어디서 드시나요? 궁궐에서 늦게까지 일해야 하오. 먼저 주무시오.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최진석은 점점 더 집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러 궁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1500년 38세가 된 최진석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0년 넘게 일해서 정사품까지 올랐습니다. 집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전한 남자도 아니고 완전한 내시도 아니다. 그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고환은 없지만 남근은 있습니다. 부부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아이는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다. 최진석은 밤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내와는 멀어졌고 동료 내시들과도 진심으로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성공한 내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공허하다. 1501년 39세가 되던 해
최진석은 하루하루를 기계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궁궐에 가고 왕명을 전달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고환을 바치고 얻은 삶인가? 그는 때때로 후회했습니다. 12세 때의 그 결단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연산군의 폭정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살인파 선비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되려는가? 최진석은 불안했습니다. 왕명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그는 궁궐 안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폭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자는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시일 뿐이다. 정치에 관여하지 말자. 최진석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시의 본분은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든 충실히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1502년 40세가 되던 해 겨울, 최진석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드물게 휴무일이었습니다. 최진석은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한양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은 종로의 한 주막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추운 날씨에 어디를 가시나요? 들어오셔서 따뜻한 술 한잔 하고 가세요. 주막 주인이 손님을 불렀습니다. 최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최진석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는 목소리. 최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여기 막걸리입니다. 여인이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오.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최진석은 막걸리를 마시며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끌렸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막걸리를 다 마신 후 최진석은 돈을 내고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소. 네, 또 오세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최진석은 주막을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그 여인이 생각나는가? 최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자꾸 그 주막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명 홍치 15년 조선 연산군 8년 1502년 겨울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최진석은 그 주막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휴무일마다 그 주막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진석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소. 이곳 막걸리가 맛있어서 말이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빚은 것입니다. 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최진석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찌 되시오? 박소양이라고 합니다. 박소양. 좋은 이름이오. 저는 최진석이라고 하오. 최나리시군요. 궁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소양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의 옷차림과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소. 내시부에서 일하고 있소. 최진석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시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소양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오? 아니요. 전혀요. 박소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석은 박소양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세에 거세를 받았던 일, 20년 넘게 궁궐에서 일한 이야기, 정사품까지 오른 이야기. 대단하십니다. 12세에 그런 결단을 하시다니. 박소양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됩니다. 때때로 최진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온전한 남자도 아니고 온전한 내시도 아닙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박소양은 최진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박소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5년 전 남편을 역병으로 잃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이 주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양은 32세였습니다. 5년 전 27세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매일 손님들을 맞이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입니다. 말을 나눌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겠소. 최진석은 박소양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5년간 혼자 주막을 운영하며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것 같소. 최진석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소양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석과 박소양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503년 봄 최진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막을 찾았습니다. 박소양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렇소. 봄이 왔소. 두 사람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궁궐의 일상, 주막의 손님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최진석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주막을 찾았습니다. 최나리, 요즘 궁궐 분위기가 어떤가요? 박소양이 물었습니다. 좋지 않소. 연산군께서 점점 더 폭군이 되어가고 계시오. 최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고 있소.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소. 무서우시겠어요. 그렇소. 하지만 어쩔 수 없소. 이것이 제 일이니까요. 박소양은 최진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나리. 네. 여기 오실 때만큼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소양의 말이었습니다. 최진석은 박소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하오. 최진석은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최진석은 이제 주막에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서의 긴장과 두려움, 집에서의 공허함,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양. 네, 최나리. 이제 그냥 진석이라고 불러주시오. 여기서만큼은 나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남자이고 싶소. 박소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석 나리. 나리도 빼주시오. 그럼. 진석님. 그렇소. 그것이 좋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503년 겨울 최진석과 박소양이 처음 만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최진석은 주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없네요. 박소양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진석님, 뒷방에서 이야기할까요? 여기는 춥습니다. 박소양의 제안이었습니다. 최진석은 망설였습니다. 뒷방. 그것은 박소양의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괜찮겠소?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뒷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박소양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최진석은 앉았습니다. 박소양도 그 앞에 앉았습니다. 진석님. 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박소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진석은 놀랐습니다. 그는 박소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양. 저는 온전한 남자가 아니오. 저는 넷이오. 거세된 몸이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이 넷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외롭지 않고 싶을 뿐입니다. 박소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5년간 혼자였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납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최진석은 박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양. 저도 당신이 좋소.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소. 아이도 가질 수 없고. 괜찮습니다. 저는 아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롭지 않으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최진석은 박소양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소양. 네, 진석님. 저는 온전한 남편이 될 수 없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박소양이 최진석을 껴안았습니다. 최진석도 박소양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석은 박소양의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소양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제거되었던 고환. 하지만 남근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진석은 자신의 몸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기능이 돌아온 것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세 후 30년. 하지만 드물게, 매우 드물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최진석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 내시는 고환만 제거했기 때문에 남근과 관련된 신경과 혈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게 호르몬 불균형이나 다른 이유로 일부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인가? 최진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소양이 깨어났습니다. 진성님, 소양, 나는 놀라운 일을 발견했소. 최진석은 박소양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박소양도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소. 어쩌면 우리에게도 평범한 삶이 가능할지 모르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됩니다. 박소양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심하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최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아무도 몰라야 하오.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명 홍치 16년, 조선 연산군 9년, 1503년 겨울부터 명 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 1504년 봄까지 최진석과 박소양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휴무일마다 최진석은 박소양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모두 떠난 후 두 사람은 뒷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성님,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그렇소. 눈이 많이 왔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설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최진석은 박소양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고 외로움을 나누었습니다. 소양. 네, 진성님.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소. 저도 그렇습니다. 30년간 최진석은 온전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세된 몸으로 그는 언제나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소양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최진석은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소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간 혼자였던 그녀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성님과 함께 있으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행복합니다. 박소양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소양.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진석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김 씨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식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최진석이 박소양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와는 몇 달째 대화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냅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요. 당신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소. 최진석은 박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궁궐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503년 가을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곧 큰일이 일어날 것이오. 최진석은 박소양에게 말했습니다. 연산군께서 패비 윤 씨를 폐위시키고 사사한 신하들을 모두 처벌하실 것 같소. 무섭네요. 그렇소. 저도 무섭소. 언제 저도 연루될지 모르오. 최진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성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소. 저는 내시오. 왕을 섬기는 것이 제 본분이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전달해야 하오. 박소양은 최진석을 껴안았습니다.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소, 소양. 1504년 3월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씨를 폐위시키고 사사한 모든 신하들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의 후궁 정씨와 엄씨를 창경궁 뜰에서 직접 때려 죽였습니다. 최진석은 그 명령들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정사품 상전으로서 그는 왕명을 받아 의금부에 전달했습니다. 이극균, 윤필상, 성준, 한치영을 잡아들여라. 귀인 정씨와 엄씨를 창경궁 뜰로 끌어내라. 이세자를 능지처참하라. 하나하나가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최진석은 그 명령들을 전달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 최진석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진성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박소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피곤할 뿐이오. 하지만 최진석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끔찍한 명령을 전달하고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박소양은 최진석을 위로했습니다. 진성님, 여기 오실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으세요. 고맙소, 소양.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되었습니다. 1504년 5월 갑자사화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궁궐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시들 중에 가짜 내시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연산군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내시들을 조사하라. 거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 최진석은 그 명령을 듣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체 검사.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 그것이 발각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첫 번째 조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시 김두한이 거세하지 않은 가짜 내시로 적발되었고 그의 수양아비 최결이 처형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최진석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렀습니다. 내시들의 행실도 조사하라. 연산군의 추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궁녀들과의 간통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고 들었다. 철저히 조사하라. 최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날 밤 최진석은 박소양을 찾아갔습니다. 소양,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소. 무슨 말씀이세요? 연산군께서 내시들의 행실을 조사하라고 명하셨소. 우리의 관계가 발각될 수도 있소. 박소양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가 조심한다면 아무도 모를 것이오. 네, 조심해야죠. 하지만 두 사람은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소양,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저도 그렇습니다. 진성님. 두 사람은 위험을 알면서도 계속 만났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소. 저도요. 그렇게 5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명 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 1504년 음력 5월 18일.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최진석은 평소와 같이 궁궐로 출근했습니다. 정사품 상전으로서 그는 왕명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명령이 떨어질까? 최진석은 불안했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의금부 관리들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내관 최진석은 어디 있느냐? 최진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의금부의 명이다. 즉시 따라오라. 최진석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금부 관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종로의 주막에도 의금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소양은 누구냐? 저입니다. 박소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금부의 명이다. 즉시 따라오라. 무슨 일입니까?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박소양도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국청. 최진석과 박소양은 각각 다른 방에 갇혔습니다. 내관 최진석. 의금부 당상이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너는 한양 종로의 주막 여인 박소양과 불륜 관계를 맺었느냐?
최진석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답하라. 너는 박소양과 통정을 했느냐? 저는 최진석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고발했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시로서 여인과 통정했다는 사실이다. 의금부 당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실시하겠다. 최진석은 끌려나갔습니다. 의관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검사했습니다. 고환은 제거되어 있습니다. 의관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남근은 남아있고 일부 기능이 회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금부 당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인과 통정이 가능했다는 것이군. 네, 그렇습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저는 최진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언제부터 박소양과 관계를 맺었느냐? 1503년 겨울부터입니다. 약 1년 반 동안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의금부 당상은 기록을 했습니다. 너는 내시다. 내시의 본분은 궁궐을 섬기고 왕을 모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궁궐 밖 여인과 통정을 했다. 이것은 중대한 죄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이 죄를 정당화하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마라. 의금부 당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옆방에서는 박소양도 국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양, 너는 내관 최진석과 불륜 관계를 맺었느냐? 저는 사랑했습니다. 대답만 하라. 통정을 했느냐? 네,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너는 그가 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맺었느냐? 네, 저는 외로웠습니다. 그도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을 뿐입니다. 박소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의금부 당상은 기록을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석과 박소양의 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내관 최진석은 내시로서 궁궐 박 여인과 통정한 죄, 박소양은 내관과 통정한 죄, 두 사람 모두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달랐습니다. 내관 최진석은 참수 후 효수에 처한다. 박소양은 한양에서 추방한다. 최진석은 사형, 박소양은 추방. 최진석은 그 판결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형. 42년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라도 나주에서 근무하던 내관 서한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서한명은 왕실지경 잠실의 감독관으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모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한명도 참수 후 효수에 처한다. 같은 날 두 명의 내시가 같은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밤 최진석은 의금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구나.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12세에 거세를 받았습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였습니다. 30년간 충실히 일했습니다. 정사품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온전한 남자도 아니고 온전한 내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양을 만났다. 박소양.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최진석은 처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반. 겨우 1년 반이었다. 하지만 그 1년 반은 최진석의 4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후회하는가? 최진석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소양, 미안하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최진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 감옥에는 박소양도 갇혀 있었습니다. 진성님.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혹했습니다. 진성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성님이. 박소양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1504년 음력 5월 19일 새벽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 최진석과 박소양은 잠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양, 진성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닙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1년 반.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울지 마시오. 당신은 살아야 하오. 한양에서 추방되더라도 살아야 하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살아주시오. 제발, 당신만이라도 살아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 주시오. 최진석은 박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하시오. 네, 약속할게요. 살아서 당신을 기억할게요. 박소양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나를 사랑해 주어서. 고맙소.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명 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 1504년 음력 5월 19일 아침. 한양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두 명이 내시가 효수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내시가 여인과 통정을 했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새벽, 의금부에서 최진석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최진석,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의금부 당상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형을 집행하겠다. 최진석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40명의 내시들도 강제로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봐야 한다. 연산군의 명령이었습니다. 내시의 본분을 저버린 자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내시들은 떨리는 다리로 형장 주변에 섰습니다. 그들은 최진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저게 최상전님. 어떻게 저런 일이. 내시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최진석은 형장 중앙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었습니다. 죄인 최진석, 내시로서 궁궐 박 여인과 통정한 죄로 참수에 처한다. 망나니가 선언했습니다. 최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2세의 거세를 받던 날, 극심한 고통,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17세의 정식 내시가 되던 날, 기쁨과 자부심, 20년간의 충실한 근무, 정사품 상정까지 승진, 그리고 박소양, 1년 반의 행복한 시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최진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퍽! 최진석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으으! 내시들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의금부 관리들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봐야 한다. 눈을 감는 자는 처벌하겠다. 내시들은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형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석의 머리는 즉시 성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장대에 걸렸습니다. 머리 아래로 죄패가 달렸습니다. 내관으로 여인과 통정한 죄, 피가 엉긴 얼굴, 굳어버린 표정, 42세의 생을 마감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순번을 정해 모두 나와서 보라. 연산군의 명령이었습니다. 140명의 내시들은 순서대로 성문 앞에 섰습니다. 한 명 한 명 최진석의 머리를 확인했습니다. 저것이 최상전님. 어떤 내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어떤 내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성문 아래 멀리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소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양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최진석을 보고 싶었습니다. 진성님. 박소양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시와 정을 통한 여자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빨리 한양에서 쫓아내야 해. 박소양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최진석의 머리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진성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박소양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이제 떠나라. 한양에서 백리 밖으로 나가라. 조금만 더. 안 된다. 지금 당장 떠나라. 박소양은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계속 최진석의 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본 최진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날 전라도 나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관 서한명 39세. 그도 참수당하고 효수되었습니다. 내관으로 잡모와 통정한 죄. 그의 머리도 나주 성문에 걸렸습니다. 잡모도 추방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1504년 음력 5월 19일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두 명의 내시가 같은 죄목으로 처형된 것입니다. 한양과 나주 두 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내시들조차 안전하지 않다. 언제 누가 잡혀갈지 모른다. 내시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밀고 할지 몰랐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궁궐 밖 여인과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가족과도 거리를 두어야 할지 모른다. 내시들의 생활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 늙은 내시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최진석, 자네는 단지 외로웠을 뿐이었지. 그 늙은 내시는 최진석을 20년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거세된 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 늙은 내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다음 날 5월 20일 성문에 걸린 최진석의 머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더 효수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시가 여인과 통정을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사실이잖아.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조선 내시는 고환만 제거하잖아. 남근은 남아있으니까. 드물게 기능이 회복될 수도 있대. 그래도 내시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사람들은 최진석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조용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었을 텐데 외로웠겠지. 거세된 몸으로 평생을. 하지만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몸이었으니. 한편 박소양은 한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혼자 보따리 하나만 들고 그녀는 한양 성문을 나섰습니다. 진성님, 미안해요. 저 혼자 살아남아서. 박소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어요. 살아서 당신을 기억하겠다고. 그 약속 지킬게요. 박소양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양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성님, 사랑했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명 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 1504년 음력 5월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진석의 머리는 일주일간 성문에 효수되었습니다. 그 후 내려져 도랑에 버려졌습니다. 장례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최진석의 아내 김씨는 남편의 시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시신은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의금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김씨는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위패만 만들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최진석의 항아리, 30년 전 거세할 때 제거된 고환이 담긴 항아리, 그것도 폐기되었습니다. 역적은 온전한 몸으로 장사 지낼 자격이 없다. 내시감의 판단이었습니다. 최진석은 죽어서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박소양은 경기도 한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한양에서 100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 홀로 살았습니다. 주막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최진석을 떠올렸습니다. 진성님, 보고 싶어요. 박소양은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사랑했어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그녀의 다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 정덕 원년, 조선 중종 원년,
1506년 9월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의 공신들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사망했습니다. 폭군 연산군의 12년 치세가 끝났습니다. 중종은 즉위 후 연산군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복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죽은 대신들, 무오사화로 죽은 선비들, 많은 사람들이 복권되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은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여인과 통정한 것은 명백한 죄다. 연산군의 폭정과는 무관하다. 중종의 판단이었습니다. 최진석은 여전히 역적이었습니다. 박소양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다고. 만약 2년만 더 견뎠다면. 박소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성님은 이미.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박소양은 60세가 되었습니다. 152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박소양 어르신이십니까? 네, 제가 박소양입니다만. 저는 최진석 나리의 조카입니다. 박소양은 놀랐습니다. 진성님의 조카? 네, 작은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젊은이는 최진석의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가문에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역적이라고만. 박소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작은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외로웠지만 선량했어요. 30년간 충실히 일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거세된 몸으로 온전한 남자도 온전한 내시도 아니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박소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어요. 저도 외로웠고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1년 반. 겨우 1년 반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르신, 당신의 작은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소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당신의 작은아버지를 기억해 주세요. 역적이 아니라 사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이는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박소양은 혼자 남았습니다. 진성님, 누군가는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1530년 박소양은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녀는 최진석을 그리워했습니다. 진성님,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조선 내시 제도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왕들이 바뀌어도 내시 제도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대한제국 시기, 일제가 대한제국의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내시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404년간 이어진 제도가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 내시들은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항아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 항아리 속의 고환을 다시 봉합하여 장사 지냈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저승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2024년 오늘날 서울 종로구 효자동, 옛날 화자동이었던 그곳에는 더 이상 내시들이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효자동, 본래는 화자동, 불로 지지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 역사는 흘러갔고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520년 전 그곳에서 한 소년이 신분 상승의 꿈을 안고 거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는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희생자였을까요? 외로움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금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최진석과 박소양은 사랑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산군도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죽음을 넘어 기억됩니다. 박소양은 68세까지 최진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1504년 명홍치 17년 조선 연산군 10년에 일어난 내시 최진석의 이야기였습니다. 거세된 몸으로 30년을 살다가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은 몸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금지된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